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로크의 경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초월적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근대에는 데카르트, 여러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있고 또 인문학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는 취사 선택해서 데카르트와 로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이 확실성의 탐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데카르트와 달리 로크의 확실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데카르트가 생각에서, 곧 생각하는 나에서 찾았다면, 로크는 데카르트와 달리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감각적 지각에서 찾았습니다. 감각적 지각으로 집약되는 경험에서 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찾냐면요, 뭐 하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토대 위에서 지식을 쌓아야 과학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의 토대를 어디서 찾느냐, 이성적 주체인 생각에서 찾느냐, 아니면 이성적 주체가 아니라 감각에서 찾느냐. 특별히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감각적 지각으로 요약되는 경험에서 찾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험이 감각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지각. 특별히 로크는 인간 오속론, 이 인간 지성론, 오속론, 지성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책은 지성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성에서 유래한 본유관념이나 원리를 거부합니다. 로크는 이성에서 유래한 본유관념을 주장하는 사람은 데카르트이지요. 그리고 그 본유관념의 원리를 통해서 생각하는 나,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원리를 확실성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데카르트는요. 그러나 로크는 그걸 거부하고 플라톤과 스콜라 철학자들, 그리고 데카르트 사상과 다른 사유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플라톤, 그리고 스콜라 철학자들,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성적 주체, 초월적 이성이든 이성적 주체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경험적 방법, 감각적 지각으로 요약되는 경험의 방법을 새로 도입하는 거죠. 경험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크는 본유관념을 주장하는 데카르트와 달리 데카르트의 회의적 방법에 의해 성립된 지식 이론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지식의 확실한 토대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크는 이성에 의한 확실성의 탐구를 거부하고 이 경험의 원리, 다시 말해서 감각과 반성에서 비롯된 관념의 방법으로 확실성의 탐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확실성의 탐구와 토대가 마련되면 그 위에 이제 학문을 하나하나 쌓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끝에는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언스라고 했을 때는 과학도 있지만 학문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근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학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금의 발전된 과학의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로크는 지식의 재료라고 부르는 관념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 기원을 추적해서 모든 지식의 토대가 되는 관념들이 경험에서 발생한 단순관념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식과 관계하는 관념을 경험의 기본 단위로 설명하는 경험주의적 입장을 확고히 합니다. 데카르트가 회의적 방법을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이성적 주체를 확고히 했다고 하면, 확실성의 토대를 거기서 찾았다고 하면, 이 로크라는 학자는 경험주의적 방법, 그리고 경험주의에 입각해서 생각의 방법이 아니고 반성하고 실험하는 관찰 실험을 통해서, 특별히 베이컨 이후에 이 로크라는 분은 관념들을 분석하고 분류했습니다. 관찰 실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단순관념으로 환원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마음이 생각입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의 관념을 조망하는 것에서 성립하여, 이때의 조망은 우리의 지식의 획득 방식에서 우리의 능력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료함과 최대의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주 선명하고, 데카르트가 이제 명석 판명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로크는 명료하고 최대한 확실성을 제공해 주는 것. 그걸 어디서 찾냐면 지각과 사고 대상을 모두 관념이란 용어로 환원하고 관념의 기원을 되돌아보는 방법으로 내성을 강조합니다. 리플렉션이라는 내성을 강조하고, 마음에 있는 관념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마치 시각적 자극과 같이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명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관념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마치 시각작용과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로크는.
그래서 로크에게 거울에 비치는 것이라고도 하듯이 관념이 성질의 완벽한 유사물, 똑같다는 거죠.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제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와 달리 말한다면 이를 매우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가 감각에서 벗어나서 정신의 눈을 혼란과 내적 표상에서 명석판명한 표상으로 돌림으로써 지식의 토대를 확보했다면 로크는 반대로 데카르트와 상반된 방향인 감각에 들어있는 특유한 표상, 우리에게 이게 기억 속에 있는 어떤 표상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프레젠테이션이죠. 이렇게 딱 비치는 것처럼 지식의 토대를 확보합니다. 감각에서 찾는 거죠. 이성에서 찾냐, 감각에서 찾냐 다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로띠라는 사람 학자에 의하면 로띠의 혼동이 없었다면 내적 표상이라는 생각, 이 내성, 우리 안에 리플렉션 되는 생각들에 대한 표상이라는 생각이 인식론에서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혼동했다는 겁니다. 정신의 작동에 대한 기계적인 설명과 지식에 대한 주장을 근거 없는 것 사이에 혼동이 없었다면 근대 철학의 관람자적 인식론은 탄생하지 않을 거란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식의 확실한 토대는 뭐냐면 관찰해서 그것들이 내 기억 속에, 내 지각 속에 환원되는 것들. 그래서 그 환원되는 것들 속에서 마지막 지식의 토대를 찾는다는 거죠. 조금 혼란스럽네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관념이 감각에 생겨난다고 보는 로크에 따르면 우리는 경험에서 비롯된 관념을 이용해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획득한 모든 지식은 결코 경험에 앞설 수 없다는 거죠. 경험을 해야 어떤 지식이 생기는 거지, 경험 없이 본유관념, 경험을 하지 않고 본래 갖고 있던 데카르트처럼요,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로크는 반대로 그게 아니고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표상들이 내 안에 있는 내적 감각에, 내적 지각에 이게 경험되어 있다고 말하겠네요. 그래서 경험을 앞설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확실한 토대를 감각적 지각에 찾았고 로크는요. 데카르트는 생각에서 찾은 거죠. 생각하는 나, 코기토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도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유럽의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주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먼저다. 어떤 분은 이성과 감각이, 생각과 경험이 둘이 같이 있다. 아니다. 경험이 먼저다. 영국 경험론자들은. 그래서 영국 경험론자들이죠. 로크에게 새로운 것은 마음이나 이성이 아니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철학적 탐구를,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를 경험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생각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경험론자 중에 한 명인 흉도 말합니다. 학문과 방법들 가운데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경험의 권위, 경험의 시험대 위에서 기초를 두지 않는 어떤 원리도 정립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전에 로크가 말하는 거죠. 흉도 이렇게 말했는데 영국 경험론자 로크는 그 어느 누구의 지식도 자신의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데카르트는 경험하기 이전에 본유관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관념들이. 그래서 로크는 마음이 어디에서 이성과 지식의 모든 재료들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묻고 한마디로 경험에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경험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중시하고 관찰과 실험을 중시해서 이제 과학이 계속 학문이 발전하는 거죠. 지식의 토대니까요. 학문의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주체에서 지식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확실성을 토대를 마련한 거죠. 인간의 그 어떤 지식도 경험을 넘어설 수 없고 경험에 근거하며 경험으로부터 유리한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근데 철학과 학문의 세계에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거냐면 로크가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것처럼 또 그 이전 사람들이 친부 살해 역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 사람들이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모두 비판 내지는 비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체계를 은근히 칭찬하는 거죠. 이성적 주체보다는 경험적 원리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이전의 철학자들의 사유를 비판했습니다. 데카르트도 특별히 데카르트가 비판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그리고 본인이 제시한 회의적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전 사람들 비판한 것처럼 로크도
데카르트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아이폰 1이 나오면 그 1을 시간이 지나서 2가 나와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그 1보다는 2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적 사유를 비판하고 자신의 사유가 대한 사유가 더 낫다고 주장하듯이 로크 역시 자신의 이전 사유를 비판하고 자신의 경험주의적 원리가 더 유용하다고 역설합니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로크의 사유는 확실성의 토대만 다를 뿐 데카르트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확실성의 토대, 지식의 토대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게 감각이든 사유든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크가 인간의 지식의 기원고 확실성, 이 지성론에서 말하는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은 전적으로 새로운 사유가 아닙니다. 지식의 토대를 찾는 거고 확실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학도 그렇잖아요. 이 전화를 걸면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죠.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걸 누가 지식의 토대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성의 추구는 이미 데카르트 철학의 주된 주제였고 로크가 반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에 와서 이 실용주의를 대표성한 두이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을 사회 제대로 평가하고 지식의 요구들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제시한 로크의 사유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로크가 경험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이해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등장시켰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지각으로 너무 협소하게 경험을 놔둔 겁니다. 두이는 더 포괄적으로 경험을 보는 거죠. 더 풍성하게. 로크가 경험에 대한 현재 우리의 많은 공헌을 했지만 두이의 관점에서 보면 데카르트와 로크식의 관람자적 인식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된 것들, 언어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거기서 지식의 토대를 찾으려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 핑크퐁도 이렇게 치면 움직이고요. 핑크퐁 안녕. 핑크퐁. 네. 어쨌든 로크의 경험 개념에 반기를 듭니다. 관람자적 인식론, 이렇게 관찰만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실제 직접 지식에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행동하지 않고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도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지거나 경험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관람자적,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래서 지식을 영화 보듯이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로크의 경험 개념에 반기를 들고 이 관람자적 지식 이론이든 이성적 주체든 아니면 경험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 관람만 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에 참여한다고 하겠죠. 로크나 데카르트는. 그래서 로크가 인간을 외적인 원인과 자극의 결과로 환원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동의 통합적 특징을 외면하고 이 행동도 하고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생각으로만 혹은 경험에 주어진 감각적 지각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식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 환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의 통합적 특징을 외면하고 인간의 경험을 조각으로, 이 조그만 조각으로 감각적 지각으로 나누었다는 거,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분해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자의 시각, 과학적 시각에서는 경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험 내용이 매우 협소하다,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죠. 경험에 대한 로크식의 설명 역시 우리 경험에 대한 적절한 해명으로 취급할 수 없고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전통 과학 혹은 철학들의 대답들은 그 대답들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경험이 개별적이고 우연적이고 우발적이고 개연적이라는 거, 개별, 우연, 개연적이라는 거. 그러면 경험을 반대하고 이성을 더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개별적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이 수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경험이 경험론자들 뿐만 아니라 전통 철학자들에게 경험은 어떤 거냐? 개별, 우연, 개연적이라는 거죠. 그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다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험보다는 보편적인 것 혹은 필연적인 것,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기원과 내용에 있어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경험을 초월하는 힘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확실한 권위와 지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합리론자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험론자를 할 것인지. 그러나 경험론자들도 압니다. 경험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확실한 쪽으로 가겠죠. 이 두 개를 종합하는 분이 이제 칸트라는 분이에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칸트라는 분이 이거 두 개를 종합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권위와 지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주의자들 스스로도 이런 주장이 올바르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단지 경험론자들은 단지 인간에게 순수 이성이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즉 경험을 참아내야 하고 경험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지나간 순간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함으로써 선험주의자들을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공격하는 데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선험주의자들, 고대는 초월주의자거든요. 근데 경험에 앞서 있다가 선험이거든요. 이 선험주의자들은 경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개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만들려면 우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학처럼 4 더하기 3은 항상 7이어야 됩니다. 어디에 어느 나라에 가든 그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수학적 진리처럼 이 지식도 어느 나라에 가든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연적이고 이 나라에 가서는 이거, 저 나라에 가서는 저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걸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험주의자들의 회의적 관점, 데카르트의 회의적 관점을 공격하는데 만족하는 거죠. 그것 갖고는 확실한 걸 찾아낼 수 없다. 또한 로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경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행위에 있어서 인간의 발걸음을 조심성 있게 인도하는데 필요한 빛을 던져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더 고차원적인 것에 근거 없이 주장되고 있는 능력에 의한 독단적인 인도가 실제로는 인간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본유적 관념,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능력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의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이가 봤을 때는, 자연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경험을 인식의 문제, 생각의 문제 내지는 지식의 문제로만 국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는 것이 이 울라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만지는 거죠. 만지다 보니까 인형이다. 이거 울라프가 아니다. 인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경험을 인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까지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물리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전체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지식의 과정, 인식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려고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모든 걸 인식의 관점에 봤다는 거죠. 지식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험으로 더할 것과 경험 개념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두이나 이 자연주의자들 그리고 경험주의자로 말할 수 있겠는 더 포괄적으로. 그런데 두이라는 분은 로크처럼 경험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더 포괄적인 경험, 참여하는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경험주의자를 넘어서 있는 거죠. 똑같은 경험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용주의자 내지는 도구주의자라고 불려요. 두이라는 분은 경험으로 돌아갈 것과 경험 개념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두이는 경험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두이는 근대 경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험을 철학적 탐구의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포괄적 경험입니다. 두이와 경험주의자의 시각은 경험 개념에서 갈립니다. 경험 개념을 쓰는데 experience를 쓰는데 그 경험 개념에서 갈린다는 거죠. 두이에게는 경험은 감각이나 인상 혹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이 활동하는 모든 것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죠. 유기체인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기체 인간이 태어나면서 활동하고 성장하는 모든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자들은 감각적 지각만을 경험으로 본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던 거죠. 점점 진보하고 진화하니까 예전에 핸드폰 이렇게 도끼 같은 폰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폰. 그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발전되니까 도끼폰이라고 하는 거죠. 그 큰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무슨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 때리려고 하느냐 이런 농담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폴더폰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카폰이든 이 큰 도끼폰이든 혁명적이었던 거죠. 지금에 봐서는 조금
시대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데카르트가 이성적 주체를 말했을 때도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영국의 경험론자의 시조인 프란시스 베이컨도 영국 근대 과학자의 아버지이자 철학자의 아버지입니다.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과학과 철학의 아버지인 거죠. 영국 경험론자도 새로운 경험주의의 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비판되고 있지만요. 경험주의는 경험을 불연속적으로 있는 원자론적 지각의 단순한 종합이나 혼합으로 간주하지만 이 두이라는 분은 경험을 상호 침투적이고 수많은 감각 운동의 협력을 동반한 유기적 통합으로 이루어진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거죠. 저희는 이제 더 지금 발전된 과학을 가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그전 과학자들 내지는 학문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했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와 있는 거죠. 거기는 과학이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과학이라고 하면 확실한 지식을 말하는 이분들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더 확장시키고 과학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영역에 대해서 지식만 할 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다 같이 통합적으로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문학까지요. 인문학과 과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꾸 분화시키면서 분리된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자연주의자들 내지는 두이라는 분은 이걸 통합해서 교육, 철학, 예술, 윤리, 과학을 분리시키지 말고 통째로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고대에도 그랬던 겁니다. 고대 플라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도 이 세계를 신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과학적 관점, 자연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그게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 이성의 관점으로 플라톤과 데카르트에 와서는 더 이성의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로크가 와서 그걸 또 희석시키는 거고 뒤쯤 와서는 근대 철학에 와서는 과학과 철학을 분리하지 말라고 하고 원래 사이언스가 하나였으니까 과학과 학문이 하나거든요. 근데 분리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뒤는 근대 철학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초기 근대 철학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주의 이성적이고 이성적 기초, 진료, 목적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과 개인의 마음에 관한 관심 및 그 능력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중재해야 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이성이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 그럼 딜레마는 거죠. 계속 한편으로는 그것은 특히 현실적으로 인간과 마음이 자연에 대한 진정한 지배자가 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을 물리적 존재 그리고 마음을 물질에 종속시키는 유물론 속에서 스스로를 잃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 그 자체가 고정된 포괄적인 마음 혹은 이성의 구체화라는 개념은 세계의 결함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한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전적 형이상학적 관념론에서 발전해온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관념론의 영향은 마음을 원순하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인주의는 한때 자연과 운명을 최종적인 것으로 구체화했던 보편적 이성, 중요한 개념이죠. 보편적 이성의 개념에 의해 부과된 이 제한에 부딪혔습니다. 경험도 보편적 경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경험론자들 입장에서는요. 합리론자들 입장에서는 보편적 이성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우연적이고요. 그렇지만 이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이지 않죠. 모두 보편적이고 우발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의 사유로부터 벗어나면서 근대적 사유는 세계를 창조하고 구성하는 이성의 낡은 전통을 지속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성이 개인적이든 집합적이든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생각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키 버클리 휴메 영국 경험론자 학파대에 속하든 아니면 데카르트 그리고 스피노자 등등 라이프니츠 등등 합리론에 속하든 간에 이것은 17, 18세기의 모든 철학의 과학의 혹은 지식에 의해서 퍼진 관념론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주지하다시피 방금 본 것처럼 합리론이든 경험론이든 두 흐름은 칸트에 의해서 종합됩니다. 칸트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인식 주체를 통해서만 작동하는 사유의 수단을 통해 인식 가능한 세계가 형성된다는 주제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서 형이상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형이상학들을 제거하고 이제 확실한 인식의 토대를 만들어내는데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하는 거죠. 종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작동하는 사회의 수단으로서 인식의 가장 가능한 형성된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관념론은 인식론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형이상학적이고 우주론적인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험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칸트에 와서는요,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토대만 다를 뿐 로크가 데카르트처럼 확실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시각은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토대를 찾고 싶었거든요. 데카르트, 로크가 확실한 토대를 찾았다고 하는데 더 확실한 토대를 찾기 위해서 선험적 이성을, 보편적 이성을 칸트는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을 쓰게 되는 거죠. 근대 인식론자들이 특히 칸트에 의해서 근대 과학과 철학 사이의 구분 혹은 분리가 생깁니다. 과학과 철학 사이의 구분과 분리가 생기는 거죠. 자연주의자 철학자들은 이 과학과 철학을 구분하고 분리했던 것을 다시 종합, 통합, 전체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구분은 철학이 지식 이론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다는 생각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러한 확고한 구분, 과학과 철학의 구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목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했던 이런 확실한 구분은 철학이 지식 이론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거죠. 지식 이론,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즉 지식 이론은 과학의 기반이기 때문에 과학에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철학은 분리될 이유가 없고 오늘날 과학적 성과에 도움을 받아 철학은 재구성돼야 되는 거죠. 인문학이 또 재구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이렇게 발전돼 있거든요.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그 윤리적 문제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없었던,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댓글 같은 문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댓글로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이 또 제정되는 거죠.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 패턴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윤리적인 것도 새롭게 재구성돼야 되는 거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철학은 재구성, 학문이 재구성돼야 되고 인문학도 재구성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철학적 탐구를 수행하는 두이는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을 유기체 개념으로서 바꿉니다. 주체 개념,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고 유기체, 활동하는 주체, 그리고 유기체로 하면, 유기체로서 인간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제 진화 개념 내지는 진보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두이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지성과 경험 개념에서는 전통 철학에서 발생하는 이원론의 문제, 분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경험이라는 것이 감각적 지각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활동하는 모든 게 다 경험인 거죠. 활동하는,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게 인간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과 경험이요. 이 두이의 철학은 전통적 이원론을 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실마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크는 마무리되고요. 이제 칸트에 의해서 또 이성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더 치밀한 체계적인 이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목은 이성의 빈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크의 경험 개념을 살펴봤고 그거의 문제점을 살펴봤다면 이제 이성의 보편적 이성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제목은 이성의 빈곤입니다. 서구의 철학자들은 인간과 자연에서는 결코 확보될 수 없고 발견될 수도 없는 확실성, 이 확실성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토대 위에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토대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그래서 확보할 수 없는데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발견할 수 없는데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실성을요. 곧 불변의 진리를 자연을 초월하거나 선험하는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경험에서는 못 찾기 때문에 이성에서 찾든 아니면 신에게서 찾든 어딘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연이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니까요. 굉장히 자연이 체계적인 것 같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일교예보가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안 오거나 불확실하면 사람들이
불확실한 걸 좋아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죠. 명료하고 정확한 거. 그런 게 철학 내지는 학문에서도 확실한 걸 찾고 싶은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언제 취직하고 언제 결혼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제 죽는지까지 알면 더 확실하고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것을 평탄하게 확실하게 담보해주고 보증해주는 것은 좋아하죠.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 진리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변의 진리를 자연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하거나 선험적인 어떤 것을 찾으려고 서구의 지성인들은 많이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불변의 진리,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은 합리론자들 내지는 관념론자들이 좀 더 많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낡은 이성 개념, 과거의 초월적 이성은 너무 신적이거든요. 신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안에 찾고 싶은 거죠. 그게 데카르트고 데카르트를 더 확장한 분이 뭐 여러 철학자도 있겠지만 우리는 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낡은 이성 개념을 근원적으로 해체하지도 않고 그것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적 이성의 신적이고 초월적 지위를 벗겨내고 이성의 선험적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초월을 선험으로 바꾸는 거죠. 초월은 인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경험에 앞서 있다. 선험. 선험이란 경험에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초월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험적 옷을 다시 입히는데 이 옷을 입히는 분이 칸트라는 분입니다. 옷을 바꿔 입은 근대 철학의 선험적 이성은 전통 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 철학에서 여전히 탐구의 핵심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성적 주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게 핵심적 도구가 되는 거죠. 인간은 경험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경험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생각이 더 우선적인 것이다. 오직하면 생각하면 행동이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낳는다.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그건 모든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이런 뜻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눈은 감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생각으로만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왕자에서도 이렇게 붙어있고 서구 지성사에는 마음이 경험보다 앞선다는 것, 우선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원론의 역사라 말할 수 있겠고요. 이분법의 역사라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근대 철학이 여전히 탐구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선험적 이성이요.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 이성이 되겠죠. 칸트에게 이성 비판은 낡은 주제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거리의 전쟁터입니다. 이성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초월적 이성도 비판하고 조금 지금 말로 하면 사이비 이성도 비판해야 되는 거죠. 이성같이 보이는데 순수 이성이 아니고 불순물이 끼어있는 이성들. 이 같은 이성의 전쟁터는 형이상학이라고 명명합니다. 칸트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그전 형이상학은 제1철학, 최초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데카르트의 제6성찰 여기 데카르트 성찰 여기 있네요. 데카르트 성찰도 제일 처음에 제목이 제1철학 형이상학에 대한 거라고 돼 있어요. 제1철학. 정신보다 인간의 정신의 본성에 관하여 정신의 신체보다 더 잘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형이상학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제1성찰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칸트의 전쟁터 형이상학을 명명합니다. 형이상학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혼돈과 당착 그리고 착오라고는 공경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형이상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여왕, 모든 학문, 사이언스죠. 과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형이상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온갖 멸시를 표시하는 시대의 유행이 되었다는 거죠. 형이상학이 문제가 있다. 제1철학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끼고 쫓김받은 형이상이라는 노녀 헤쿠바처럼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칸트는 이성 비판을 통해 순수 이성의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양의 지적 전통을 이성 중심주의로 규정하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성 비판을 통해 이성의 종말을 고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이성 비판은 이성이 본질적이든 선험적이든 혹은 다른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 전통 형이상학의 전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은 모던을 넘어서 있는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넘어서 있는 포스트 모던인 겁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왔을 때 이분들은 모던 철학, 그러니까 근대 이성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성 자체를 회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성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성 같은 건 아예 없다. 그들은 하나의 이성, 하나의 주체, 하나의 구조, 하나의 체계를 거부하고 다수의 이성, 다양한 주체, 또 이질적인 것, 그 변별적인 체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근대 철학에서 했던 것들보다는 새로운 그리고 근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대를 넘어서야 된다. 근대를 넘어서는 게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하는 거죠. 주로 프랑스에서 데카르트가 프랑스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프랑스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또 관념론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본거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칸트, 헤겔을 이유는 독일에서 니체라는 분이 이제 근대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 니체를 이어받아서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또 여러 곳곳에서 철학자들이 일어나서 근대 철학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리오타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오타르는 이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항상 나타난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질서를 경험주의가 파괴했다고 하면 더 근본적으로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 내지는 니체 내지는 또 뭐 자연주의자들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비한 의미 있는 것은 프랑스 철학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게 프랑스 철학자들이고요. 독일 철학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독일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미국 영미 철학자들도 비판합니다. 특별히 리오타르는 이렇게 말한 거죠. 이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항상 나타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니체에 의해서 이성의 죽음뿐만 아니라 신의 죽음이 선포된 이래에 이성의 죽음은 국가의 죽음, 철학의 죽음, 주체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적 유행에 속한다고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죽음이라는 것, 니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와 근대를 넘어서는 이 사조, 현대와 탈현대의 싸움이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세계 말의 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성을 요청하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말합니다. 벨슈라는 분이요.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벨슈라는 분은 이성의 파괴자들 속에서 변화된 이성 개념의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비판에 의해 파괴되지도 않고 그 효력을 다하지도 않는 오히려 구성적이고 촉진적인 횡단적인 이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벨슈는 이성의 파괴자들 속에서 이성을 파괴하는 사람들 속에서 변화된 이성 개념이 이행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된 이행 개념은 뭐냐? 비판에 의해 파괴되지도 그 효력을 다하지도 않는 오히려 구성적이고 촉진적인 횡단 이성, 이게 연결된 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벨슈의 구분에 따르면 이런 이성에 대한 세 가지 반응 형식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단 혐오형, 대안형, 그리고 거부형. 진단을 혐오하는 형이 있고 대안형, 이런 이성을 비판하고 그 다음 대안형이 있고 완전히 거부하는 형이죠. 완전히 거부하는 분들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겠고 두이, 니체 이쪽 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형식은 이성의 진단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진단을 혐오하니까 진단 자체를 거부하는 거. 대안형은 이성을 통해 이성의 교정 및 변형을 시도하는 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식은 거부형이니까 이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의 이성도 낡았으며 망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두이, 니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두이는 서구의 낡은 이성 개념에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 벨슈가 생각하는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입장에 서 있는 철학자입니다. 니체 역시 그렇고 메를로 뽕띠라는 분도 그렇습니다. 두이는 보편적 이성을 전면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로띠라는 분도 그렇습니다. 이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경험 내지는 지성 개념을 바꾸는 거죠. 투이가 새로운 영어, 곧 경험적 지성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는 벨슈가 구분한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이는 벨슈의 말처럼 이성에 대한 혐오주의자가 아니라 이성의 무용성을 폭로하고 지성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자, 자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주의자가 아니고요. 투이의 시각에서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 특히 이성과 주체에 대한 비판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런 이성과 주체에 대한 비판은 그것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낡은 것들인 거죠. 낡은 어휘들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은 부활을 기다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유용성을 다한 철학적 유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물관 속에 있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 개념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고 또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성을 지성으로 대체한 자연주의적 시도는 이미 두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니체를 통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 개념으로 살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어쨌든 두이가 전통적인 이성 개념 대신에 지성 개념에 의해서 철학적 탐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지식의 탐구가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에 새로운 옷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아니면 비이성이라는 이분법과 함께 이성은 좋은 것, 비이성은 나쁜 것이라는 사고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인 거죠. 흑백 논리로 이성은 백 그리고 비이성은 흑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를 넘어서고 이런 방식의 사유가 아니고요. 더 포괄적인 제3의 방식을 생각하자는 거죠. 이성 비이성 구분이 명료하게 그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 마음 명료하게 그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뇌에서 하죠. 그렇지만 모든 경험이 종합되어서 지금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유기체로서 인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성은 좋은 것, 비이성은 나쁜 것이라는 신화를 포기하라고 주장합니다. 철학자들, 전통 서양 철학자들이 그려내는 이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성이라는 거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그리고 선험적으로든 초월적으로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별시의 시각에서 이성을 포기하는 것 혹은 이성이라는 단어를 아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성에 대한 혐오론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 일반을 부정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 자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두이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에 의존해서 경험적으로 이성을 비판하는 거죠. 따라서 두이라는 분에게는 경험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벨슈가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 문제는 이성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험적 이성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선 절대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긍정성을 전적으로 담보하는 배타적 능력도 아닙니다. 다시요. 선험적 이성은 우리를 넘어서 있는 절대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긍정성으로 전적으로 담보하는 배타적 능력도 아닙니다. 선험적 능력으로 부풀려진 이성은 다만 철학자들의 철학적 멸망 내지는 철학적 열망에 의한 추구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철학적 열망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겁니다. 투이는 선험적 이성을 경험적 지성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에 구성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내는 거죠. 어떻게 경험이 지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말합니다. 에임즈라는 분은 실용주의자들이 지성을 다음같이 서술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이 아니고 지성인 거죠.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관찰과 실험, 반성적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주의적 자연주의자는 이성과 지성이 자연 안에서 인간의 삶으로부터 창발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의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진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내지는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인 이머전스 창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성의 자연화라는 말은 이성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요. 선험적인 것 내지는 초월적인 것이었는데 이제 자연적이라는 거죠. 자연에 의해서 지성이 발생된다. 지성의 자연화는 상징적 행동과 사고의 형식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성의 형식들은 초월적 영역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자연의 바탕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며
이성이라는 것은 초월적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바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정신의 기능 안에 잠재져 있는 것으로서 본의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이성, 개념, 형성, 분류, 정의, 구분 등의 형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인간의 유기적인 반응에 의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형식들은 인간 삶에 있어서 비형되며 여기에서도 가설적 사고나 현대 과학의 복잡한 방법들과 같은 새로운 형식들이 창발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과학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와 있습니다. 발전하고 발전해서요. 또 다른 말로는 진보하고 진보해서 여기에서 지성과 충동 또는 습관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는 이 기능들의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근대 인식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 근거가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 근거가 있다. 그게 경험이 됐든 이성이 됐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정으로부터 확실성의 토대, 확실한 토대를 찾으려고 그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독립된 이성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전개하는 관람자적 인식론이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인지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더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런 지식이론가들 내지는 인식론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인간의 이해로 내지는 인간의 생각의 이해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더 발전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람자적 인식론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관람자적 인식론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이제 진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 철학의 확실성에 대한 탐구는 인식의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지식의 문제만. 우리 활동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감각적인 거고 경험적인 거니까. 오직 생각의 문제만 매달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를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시도였습니다. 경험주의자들은 경험의 감각적 지각인 경험에 의해서, 이성주의자들은 생각하는 주체에 의해서. 이러한 탐구는 이성적이든 경험적이든 인간을 초월한 혹은 우리 경험을 넘어선 그 어떤 것도 지식이나 학문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근대 철학자들의 의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대와 근대 철학의 이질적 구도에도 불구하고 고대도 초월적이었잖아요. 근대는 선험적인 거죠. 이런 이질적 구도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신으로 다 환원되고 귀결되는 거죠. 신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존재가 있게 된다. 확실한 토대는 신인데 거기까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선험적 이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칸트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신, 영원, 그리고 불멸. 그때 신이 요청되는 것은 생각의 능력이 엄밀히 말하면 신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요. 성찰도 쓰기를 신학자들에게 신과 영혼을 증명하는 것은 신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철학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과 영혼 존재 증명을 하고 싶어서 성찰이라는 것 그리고 얻어낸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생각은 누가 주냐? 신이 준다. 고대와 근대가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성의 뿌리, 생각의 뿌리의 고향은 어디냐? 신으로 되는 거죠. 두이는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이성의 반개를 들고 유기체적인 인간에서 비롯되는 지성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 유기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화론 쪽에 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진화론. 신에게 뿔을 들은 분들은 진화론보다는 창조론 쪽에 종교적인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고 학자들도 진화론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과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이나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좀 더 과학적인 사유를 곧 근대로 말하자면 지식의 토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과학적 사유를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진화론 쪽은 종교냐 과학이냐 철학이냐 이게 또 복잡한 논인데요. 그건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유기체인 인간에서 비롯된 지성 개념을 제안합니다. 진화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과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은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고정된 답을 추구하는 신학과 철학의 결론보다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비교적 안정된 결론을 선호합니다. 신학과 철학은 어떤 철학적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방식은 어디에 있냐면 과학은 계속해서
반증 가능하고 오류를 수정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결과에서 실험이 실패하면 또다시 증명하고 또다시 실험하고 다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류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대 철학에서는 오류를 수정하기보다는 오류를 더 견고하게, 선입견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결론, 확실한 결론이 아니고요. 안정된 결론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근데 그전 지금까지 본 것처럼 확실한 결론을 더 확실성을 더 추구했죠. 근데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투이는 그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신의 표준이 아니라 인간의 표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척도인 경험과 지성의 개념을 통해 철학의 재구성을 시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이런 식의 자연주의적 시각은 전통적으로 철학적이라고 관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빈곤이란 의미는 이성이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그 보편적 이성도 이제 근대 철학자들을 넘어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게는 너무 빈곤한 겁니다. 더 심한 말로 하면 종말, 이성의 종말, 주체의 종말,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의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고대, 근대, 현대, 포스트 모던까지 살펴봤는데 그게 도대체 4차 산업혁명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살펴봤다는 거죠. 지식의 역사를요. 서구의 지성사를 살펴본 겁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로크,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더 크게 말하면 플라톤,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 현대 철학으로 이어지는 큰 맥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이, 이런 학문이 반대로 철학이, 다르게 말하면 철학이 4차 산업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철학을 토대로, 이런 학문을 토대로 과학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특별히 진화론은 관찰과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데 영국 경험론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참된 귀납법 속에서 관찰과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대 과학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윈, 진화론, 찰스 다윈은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국 경험론자의 방법을 찰스 다윈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관찰 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관찰 실험을 계속했더니 과학이 오류들을 수정해가면서 발전해 간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철학에 의해서가 아니고 과학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